와우. 안녕하세요. 복싱 매니지먼트 코리아 황현철입니다. 지난 2시간에 걸쳐서 그 일부에서는 살바도르 산체스, 에우세비오 페드로사, 그리고 나심 하메드에 대한 선수에 대해서 얘기를 나눴고요. 지난 두 번째 파트에서는 이 세 선수의 가상 대결을 비롯해서 다른 또 선수들과의 매치업을 한번 구상을 해봤습니다. 이번 시간에는 말이 나온 김에 그 패더급에 대해서 한번 조명을 해보기로 했는데요. 일단 그 패더급의 국내에 좋은 선수들이 많이 있었고 또 해외에는 정말 그 전통적인 체급이기 때문에 많은 그런 그 명복서들이 그 거쳐간 그런 체급이기도 합니다. 역시 제 옆에는 그 임준배 WBC 국제심판위원님 나와 계십니다. 네, 안녕하세요. 복싱엠 이성열 이사님도 계십니다. 네, 안녕하세요. 예, 그럼 바로 얘기를 들어가 보죠. 일단은 국내 패더급에 대해서 먼저 얘기를 좀 나눠보고 세계 쪽으로 그 얘기를 좀 넓혀보도록 하겠습니다. 그 이제 페더급은 전에도 얘기했지만 그 지금은 가운데 정 가운데 있는 체급이 됐고 그 지금은 우리나라 그 젊은 친구들이 그 체격이 아주 좋아져가지고 요즘 시합하는 거 보면 대충 웰타급, 미들급 뭐 이런 쪽이 굉장히 그 선수층이 두터워졌는데 그죠? 그렇죠. 그 7, 80년대, 6, 7, 80년대만 해도 우리나라 사람들의 가장 어떻게 보면 적합한 체급이 반탐, 주니어 페더, 주니어 라이트, 슈퍼 페더 요 정도가 어떻게 보면 우리나라 그 평균 그 남자의 어떤 그 체형에 가장 적합한 체격이었고 그러다 보니 뭐 페더나 슈퍼 벤탐, 주니어 페더, 주니어 라이트, 슈퍼 페더에서 상당히 그 훌륭한 선수들이 그동안 많이 배출이 됐었죠. 그래서 워낙 이게 지금 페더급 같은 경우는 그 오리지널 8체급 중에 하나이기 때문에 역사도 굉장히 길고 하기 때문에 우리가 여기서 뭐 전부 다 논한다는 건 상당히 어려운 일이고. 잠깐만요. 이건 뭐죠? 한국 챔피언 역대. 기본. 예. 그래서 이거는 그냥 그 하도 그 워낙 방대한 거라 저희가 원래 그 아무것도 없이 하는데 요거는 그 역대 한국 챔피언을 갖다가 우리 황 대표님이 뽑아 오셨습니다. 그래서 보니까 그 홍수환 선수의 그 지도자셨던 동신체육관 관장님이었던 김준호 선생님이 또 한국 페더급 챔피언을 역임하셨고 그 3대째 송재구님은 그 시합 중 돌아가셔서 우리나라 최초의 그 사망 복서 1호가 되신 분이고 뭐 서광일 씨도 보이고 하는데 사실 뭐 솔직히 저는 이 50년대 60년대에는 뭐 시합을 보지도 못했고 했기 때문에 뭐 잘 얘기를 못 하겠고 제가 이제 복싱을 보기 시작한 게 70년대로 보면은 그 당시에 우리나라의 페더급의 간판은 역시 김현 선수가 있었죠. 그래서 뭐 결국 종신 은퇴할 때까지 전적이 130전이 넘는 우리나라에선 그야말로 그 백전노장하는 그 100전이 넘는 아마 최다 전적 보유자죠. 우리나라에 김현 선수 말고 100전이 넘는 선수가 또 있었나요? 저는 모르겠어요. 네, 그래서 김현 선수가 은퇴할 당시에 131전째 은퇴를 했는데 본인 말을 들으면 한 160전은 될 것이다. 데뷔 초에 뭐 저 서른노장에서 하고 이런 시합 뭐 기록 안 된 것까지 하면은 한 160전 정도 될 것이라고 얘기를 했고 이 선수는 그 아마 우리나라 선수 중에 그 세계 챔피언을 지낸 선수와 가장 많이 붙었던 게 김성준 선수와 김현 선수가 제일 많이 붙었을걸요? 장정구 선수죠. 장정구 그렇게 선수가 되나요? 가장 많이 붙었고 김현 선수가 붙었던 세계 챔피언도 안토니오 고메스 말년에 뭐 고바야시 그리고 하여간 뭐 많이 한 1번 원정을 한 20번도 넘게 갔고 김현 선수 또 특히 유명했던 게 그 당시에 그 허버트 강 선수와의 그 라이벌전 7번을 했죠. 예. 그리고 뭐 그 외에도 제가 갑자기 이름이 생각이 안 나는데 그 당시에 페더급에 꽤 유명했던 우리나라 선수와 또 뭐 6전인가 또 연속으로 그 라이벌전을 했던 경험이 있고 그래서 70년대는 일단 김현 선수가 페더급의 간판이었고 그 외에 이제 정남철 선수라고 한국 챔피언 지낸 선수가 있었는데 상당히 깨끗한 아웃복싱을 했었는데 그 당시에 이제 박춘광이라는 어떤 그 잡초파 선수에게 타이틀을 뺏기고 뭐 그냥 그 뒤안길로 사라졌고 그러고 나서 70년대 후반 들어서면서 이제 나왔던 선수가 페더에서는
물론 이제 70년대 현수만 지금 현재 관장님 같은 분도 한국 챔피언도 하고 뭐 지금 현재 그 프로모터 하시는 신윤철 씨 같은 경우도 한국 패드급 챔피언을 했고 해서 항상 선수층은 두꺼웠어요. 근데 그 당시에도 물론 그 세계 타이틀 하기도 어려웠지만 이상하게 동양 타이틀도 김현 선수가 뺏긴 다음부터는 황복수 선수까지는 뭐 별로 인연이 없었고 오히려 일본 쪽이 페더급에는 좀 강자가 많았죠. 페더는 일본이 이제 세키 미스노리가 그 방어 기록을 가지고 있습니다. 네, 12차 방어까지 이제 하면서 네. 사실 뭐 현대복싱으로 넘어오면서는 동양 타이틀 방어 기록이 의미가 없죠. 워낙 그렇죠. 기구도 네. 많고 세계로 가게 되는데 60년대, 50년대, 70년대 그때만 해도 이제 방어 기록을 상당히 따질 때였기 때문에 세키 미스노리가 챔피언할 때 서강일 선수도 도전했다가 판정패를 그렇죠. 했었고 네. 한국에서 처음 동양 타이틀을 딴 게 이제 하버트강 선수예요. 네. 68년도에 사이토 가스오에게 이제 일본에서 승리를 거두면서 타이틀을 땄고 이 선수가 곤도노부인가요? 타이틀을 뺏겼는데 지바노부. 지바노부. 네. 지바노부에게 뺏긴 타이틀을 김현 선수가 찾아오죠. 그렇죠. 네. 김현 선수가 찾아와서 또 우다가와 젠스케에게 타이틀을 뺏기고 네. 결국은 뭐 로얄 고바야시에게 타이틀을 넘겨서 쭉 있다가 황복수 선수가 가지고 있다가 로얄 고바야시한테 넘겨줬죠. 네. 그랬다가 황정환 선수가 이제 찾아오면서 한국의 전유물이 됩니다. 그렇죠. 황정환 선수에서 유한길 선수로 넘어가고 정기영 선수로 넘어가고. 그 후에 이제 오민근 선수, 정기영 선수, 그 후에 이제 황재용 선수, 황재용 선수가 박병수 선수한테 또 넘겨주고 박병수 선수가 박찬목 선수한테 또 타이틀을 넘겨주게 되는데 도전하면 세계 도전을 하면서 공석된 타이틀을 박영준 선수가 또 동양 챔피언이 되고요. 그래서 박영준 선수가 91년도에 세계 타이틀에 도전하면서 타이틀을 반납을 했는데 그러고부터 이제 한국과 인연이 없었어요. 그러다가 3년 전이었죠. 2017년도에 노사명 선수가 일본에서 이제 그 정말 예상치 못했던 그런 그 KO승을 다케나카 선수에게 거두면서 잠깐 한국으로 동양 타이틀이 온 적이 있습니다. 그래서 동양의 계보로 볼 때는 지금 총 12명이죠. 12명이 이제 동양 챔피언을 지냈었고 그거 다 외세요, 그걸? 예, 다 외우셨는데요. 그냥 있습니다. 그거는 저는 뭐 일단 동양 말고 그 아까 얘기한 거 이어가자면 그냥 국내 레벨로 보면은 그 70년대 그러면서 이제 후반에 황복수 선수가 플라이로 데뷔를 했지만 이제 17살에 데뷔를 했기 때문에 결국 그 동양 챔피언은 이제 그 펠 크레멘데스한테 뺏으면서 페더급 동양 챔피언이 됩니다. 그래서 황복수 선수는 지금도 기억나는 게 뭐 동양 타이틀 매치 물론 나중에 로얄 고바야시 선수와의 뭐 그 아주 사투도 있지만 그 당시에 그 헥토르 카라스키아가 우리나라로 왔어요. 그래서 그 헥토르 카라스키아가 홍수환 선생한테 그 정말 그 신화 같은 사전 오기로 졌지만 우리나라에서 굉장히 유명세를 탔죠. 그래서 프로모터에서 야 이 그 헥토르 카라스키아를 우리나라 국내로 불러들이자. 그래서 시합을 한번 하자. 그래서 그 당시에 헥토르 카라스키아가 처음에 왔을 때는 사실 황복수 선수와의 시합이 아니었고 누구였더라 하고 그 지금 현재 그 관장님 하시는 김광수 관장님도 그 상대로 거론이 되고 막 했다가 정순현 선수하고 원래 하기로 했었나? 근데 정순현 선수가 아마 리키아노하고 동양 타이틀을 하기로 갑자기 됐나? 해서 황복수 선수가 하게 된 거예요. 했는데 이 한여름에 했는데 그 당시에 카라스키아 그 스파링 파트너로 데리고 온 게 이제 사파타였어요. 그래서 무슨 뭐 메뚜기 같은 애가 하나 와서 그 당시에 이제 우리나라 플라이급 챔피언인 김영환 선수하고 했는데 뭐 무난한 판정승을 거두고 장충체육관에서 이 시합이 벌어졌는데 관중이 한 6, 7천 됐어요. 그래서 웬만한 세계 타이틀 매치보다 훨씬 더 그 어떤 화제를 불렀고 카라스키아하고 황복수 선수와의 시합은 2대1로 졌는데 지금도 제가 기억나는 게 황복수 선수가 이긴 시합이었던 것 같아요. 다들 그렇게 얘기를 네. 하더라고요. 저도 보지는 못했는데 국내에서 했는데 판정이 어떻게 저렇게 갔냐라는 얘기를 들었습니다. 카라스키아가 우리 저 홍수환 선생한테 져서 신세 망친 거에 대해서 그냥 좀 보답을 해준 건지 그거는 어떻게 역홈 디시즌하고 어떤 카라스키아 유명세 때문에 그런 건지 어쨌든 하여간 그래서 그 황복수 선수가 그 페더급을 꽤 인기 있는 복서였고 그 조금 후에 이제 뭐 이대한 지금 현재 이대한 관장 이제 체육관 하시나요? 이대한 하고 있는 걸로 알고 예, 있습니다. 기흥에서 하고 계십니다. 그리고 이제 잠깐이지만 그 신인왕 출신 안현 선수라고도 페더급에 있었고
그 그리고- 아까 방금 말씀하신 이대현 선수 같은 경우는 동양 타이틀 그 로얄 고바야시한테 두 번을 일본에서 도전했는데 첫 번째는 죽을 뻔했죠, 고바야시가. 첫 번째 거의 이긴 시합을 네. 그렇게 너무 편파판청으로 그렇게 해가지고 그 이대현 선수의 좀 강력함이 좀 그때 아마 판정으로 만약에 정상적으로 처리돼서 가져왔으면 좀 더 하셨을 텐데 좀 아쉽습니다. 일본에서 깜짝 놀랐어요. KO가 없었던 이대한 선수인데 굉장히 만만하게 보고 불렀었던 로얄 고바야시. 예, 그렇죠. 예. 상대였는데 정말 선전을 했거든요. 두 번째 시합에서는 좀 차이가 났었고요. 그리고 이제 80년대는 뭐 그 역시 신인왕 출신 안상열 선수가 있었고, 아 친구분이시죠? 아 안상열. 친구 뭐 지금도 그 안상열 씨는 저 그 구리 그 신도시가 뭐죠? 별내 별내. 쪽에서 체육관을 하는데 저하고 중학교 동기예요. 그래서 이 친구는 원래 저 중학교 때는 축구 선수였거든요. 근데 나중에 이제 권투 쪽으로 해가지고 뭐 한국 챔피언까지는 했지만 그 이상은 뭐 더 뻗어나가지를 못했고, 또 그 펀치가 좋았던 박병수 선수가 있죠. 그렇죠. 예, 주먹 아주 좋았는데 와룡체육관에. 예, 와룡체육관의 어떤 한 당시 간판이었고, 최우수 신인왕 출신이죠. 예, 그래서 뭐 장호규 선수도 있었고, 또 나중에 세계 타이틀 매치까지 하는 박찬목 선수도 또 뭐 동양 챔피언까지 했었던. 저는 그 한국 타이틀 매치 중에서 가장 인상 깊었던 패더급 경기가 그 두 개가 있는데, 이제 하나는 이호영 선수가 김영식 선수에게 이를 KO시키면서 챔피언 되던 그 시합, 그리고 안창배 선수가 예. 그 박찬목 선수를 이제 KO시키던, 정말 센세이션한 그 KO 승으로 그때 역시 그 챔피언이 약간 됐는데, 그 시대가 차이가 나네요. 저는 가장 놀랬던 게 저 누구죠? 그 구상모 선수 KO 되는 거 한국 타이틀 매치에서. 패더급에서 페더에서. 얘기합니다. 예. 예. 그래서 그 우리나라는 페더급은 상당히 그 강자들이 많았는데, 정작 뭐 세계 챔피언은 그 뭐 지금까지 얘기를 하면 이제 박영균 선수가 그 정말 이제 그 주니어자나 슈퍼자가 안 붙은 어떤 정체급의 또 챔피언, 더구나 플라이급이 아닌 반tam급이 아닌 그 위의 체급에서 챔피언이 되면서 이제 뭐 깜짝 놀라게 했는데, 안토니오 에스파라고 선수가 워낙 강자였기 때문에, 그렇죠. 그리고 박찬목 선수와의 시합 때 뭐 그렇게 뭐 좋은 장면은 못 보여줬지만, 야 역시 세계 레벨이구나 뭐 이런 걸 느꼈는데, 박영균 선수가 정말 뜻하지 않게 그 세계 챔피언을 잡게 되죠. 했는데 그 시합 지금도 기억나는 게, 시합 끝났는데 해설하시는 분이, 근데 이름은 거론을 안 하겠어요. 근데 제가 봐도 박영균이가 이긴 것 같은데, 아유 뭐 잘 싸웠어요, 뭐 이 정도로 만족해야죠, 뭐 그런 멘트를 하셔가지고 어라 했는데, 역시 판정은 뭐 박영균 선수가 이긴 걸로 나왔고, 에스파라고사는 정말 놀랐을 거예요. 뭐 박찬목 선수하고 했는데 또 박시래니까 같은 박, 그래서 뭐 비슷한가 했는데 이게 정반대고, 시합 내내 에스파라고사가 이건 뭐지, 이거 뭐야, 막 이런 표정으로 계속 당황해하던 뭐 그런 모습이 기억이 나고, 그 이후에 뭐 강기동 선수도 페더급 챔피언은 한국 챔피언은 잠깐 했죠. 반탐. 네, 벤텀이랑 라이트 라이트 예. 그렇게 챔피언 했습니다. 그리고 뭐 굉장히 그 기대를 했지만 좀 그 진짜 만개를 못한 게 최승권 선수. 그렇죠. 예, 최승권 선수도 그 상당히 그 기대를 했고, 정재강 선수가 또 있었고요. 또 최근에. 정재강 선수는 슈퍼벤텀과 이제 패더를 같이 뛰었었는데, 정말 아쉽게 동양 챔피언이 되지는 못했어요. 그리고 뭐 소정식 선수도 있었고, 김유신 선수가 또 있었죠. 김유신 선수도 2006년도 최우수 신인왕 예, 출신인데, 그 선수도 기세가 굉장했는데, 그 빛을 보질 못했어요. 그 당시만 해도 이제 우리나라가 복싱이 상당히 어려운 시기였기 때문에 뭐 좀 그랬던 것 같고, 뭐 역시 빼놓을 수 없는 거는 우리나라 페더급을 하면은 박영균 선수와 더불어 지인진 선수를 또 빼놓을 수가 없죠. 그래서 지인진 선수는 글쎄 복싱을 글쎄요, 강하다기보다는 정말 든든하다고 해야 되나, 그런 복싱이었고, 그 참 우여곡절도 많았죠, 지인진 선수도. 그렇죠. 그래서 지인진 선수 정도의 실력이 7, 80년대 아마 나왔으면 좀 더 안정된 프로모팅을 하면서 좀 더 안정된 세계 챔피언 자리를 뭐 누렸겠지만, 그 당시 뭐 우리나라 복싱 사정이 굉장히 안 좋았을 때이기 때문에 뭐 그 정도.
그래도 이거성 프로모터가 있었기 때문에 지인지 선수가 2번이나 챔피언이 될 수 있었고 에릭 모랄레스에게 지고 왔을 때 정말 선전했잖아요. 지고 와서 1년이 넘게 계속 톱 콘텐더 자리를 유지를 해줬어요. 이게 이제 이거성 프로모터가 그 호세 슐레이만 회장과의 비즈니스를 통해서 그거를 유지해줬기 때문에 계속적인 전초전을 가지다가 이제 브로디와 결정전을 가지게 됐는데 이거성 프로모터 같은 프로모터가 지금 또 나와줘야 그 국내에서도 그 좀 세계 타이틀 매치를 유치하고 할 수 있지 않을까 그런 생각이 들고요. 우리 이성용 패더급 선수 중에 좀 기억에 남는 한국 선수 중에요? 네, 국내 선수 중에서요. 국내 선수 중에는 지인진 선수가 정말 세계적인 그 실력을 갖춰서 조금 아까 말씀하셨듯이 임 의원님께서 말씀하셨듯이 10년 15년만 조금 일찍 나왔었으면은 물론 패더급의 초강자 세계 챔피언들이 많았지만은 그래도 지인진 선수의 뭐 그런 실력이면은 충분히 패더급에서 좀 더 일찍 세계 챔피언이 나오지 않았을까 하는 그 굉장히 아쉬움 많은 그런 좋은 선수로 기억됩니다. 근데 이건 좀 반대되는 얘기인데 뭐 지인진 선수를 뭐 그 낮추려는 게 아니고 그 나름 세계 타이틀 매치란 상대가 나름 좋았어요. 마이클 브로디가 그렇게 뭐 강한 선수가 아니었기 때문에. 근데 역으로 따지면 그 당시가 페더급이 약간 좀 공백기 같이 좀 강한 선수가 그렇게 많지가 않았고 마르케스나 모라레스는 뭐 왔다 갔다 하느라고 체급을 초월한 슈퍼스타가 돼 있었죠. 뭐 이미 뭐 주니어 라이트로 올라가고 막 하느라고 좀 그 항상 보면은 아주 강자들이 떠나면 약간 좀 혼란의 시대가 오는 것처럼 뭐 그럴 때라 사실은 때도 잘 만났고 사실 지인진 선수가 정말 잘하는 선수지만 7, 80년대 산체스 페드로사 그건 또 장담 못하죠. 그렇다고 봐야죠. 네, 그래서 어쨌든 뭐 그 챔피언이 되는 데에 대한 어떤 운과 실력도 따랐지만 그 후속의 어떤 비즈니스나 한국 프로복싱 실정상 더 이상 좀 더 그 큰 업적을 못 이룬 게 그게 좀 아쉽긴 합니다. 그래도 뭐 마이클 브로디와 영국에까지 가서 그렇게 좋은 시합을 2번이나 또 펼쳤다는 거 그런 부분은 정말 인정을 해줘야 될 것 같고요. 진짜 아쉬운 거는 그 지인진 선수가 챔피언일 때 그러니까 2007년도에요. 2006년 12월에 루디 로페스를 이제 판정승으로 이기고 2번째 챔피언이 돼서 제가 그때 권투위원회 근무할 때였거든요. 2007년도 여름이었었는데 권투위원회에 있는데 지인진 선수한테 전화가 온 거예요. 오늘 벨트를 들고 벨트를 반납하러 가겠습니다. 그래서 이제 그날 왔어요. 와가지고 타이틀 반납서를 쓰고 가는데 슬픈 얘기를 정말 그때 기분이 참 묘했습니다. 묘했고 파키아오와의 그 거의 계약서까지 썼다는 얘기를 들었었는데 그 당시에 그 파키아오의 승부가 벌어졌더라면 세계 타이틀 매치는 아니었지만 또 대전료가 3억 정도 되는 걸로 얘기 들었었거든요. 근데 이제 그 저희가 알지 못하는 그 여러 가지 비하인드 스토리 때문에 결국 지인진 선수가 복싱에서 은퇴를 택하고 K1으로 가게 되는데 저한테는 어떤 그 좀 상처로 남아 있어요. 지인진 선수 그 하나밖에 없는 그 챔피언이 그게 어떻게 따온 세계 그렇죠. 타이틀인데 그 후로 지금 세계 챔피언 배출이 안 되고 있지 않습니까? 그런 게 있어요. 그 7, 80년대는 세계 챔피언이 있다가 뺏기면 아유 제 중에 또 누가 챔피언이 될 거야 하는 어떤 희망이 있었는데 지인진 선수가 세계 타이틀을 내놓고 끊김으로써 물론 그 당시에도 유망주들은 있었지만 과연 세계 타이틀에 접근할 수 있는 그런 선수가 있었느냐. 그러니까 이제 희망이 없어진 거죠. 그래서 그런 저거가 있고 그런 쪽에서 보면 이제 박영균 선수가 그 계속 방어전을 이어나가면서 당시에 이제 상대 기구 챔피언이었던 케빈 켈리와 미국에서 통합전 얘기가 한 번 있었죠. 그렇죠. 그래서 그 시합도 결과적으로는 성사가 안 됐지만 뭐 박영균 선수가 사실 어떤 테크닉이나 뭐 이런 게 특출난 선수는 아니지만 굉장히 터프하고 뭐 미국 링에서 그 위에 선배들이 아주 손쉽게 무너졌던 그런 꼴은 안 보이리라고 생각이 됐기 때문에 케빈 켈리의 스타일이라면 박영균 선수가 미국에서라도 잡았을 거라고 저는 케빈 켈리가 굉장히 됩니다. 괴로워했을 것 같아요. 그렇죠. 그래서 그런 통합전이 됐으면 또 어떤 미국 진출도 하면서 우리나라 복싱에도
왜냐하면 박영균 선수도 물론 그 LA 로하스라든지 뭐 상대적으로 강한 선수들과도 했지만 계속 국내에만 머물러 있었기 때문에 지금도 박영균 선수가 그렇게 그 원래보다 좀 평가를 좀 못 받는 것 같은 느낌. 그래서 상당히 그 챔피언 전성기 때는 정말 셌거든요. 강했죠. 네, 근데 지금도 그 자기가 그 이룬 것보다는 좀 평가를 못 받는 듯한 느낌이 났고, 그 복싱 자체가 어떻게 보면 좀 나쁘게 말하면 좀 지저분하게 하다 보니까 그런 평가를 받는 것 같은데, 상당히 하여간 그 뭐 다른 선수들이 쉽게 이길 수 있는 상대가 아니었던 그런 선수였던 것 같습니다. 예. 페더급에 그리고 이제 뭐 지금 지나갔지만 기억나는 선수는 최문석 선수라고 있었죠. 동양 타이틀은 이제 주니어 라이트로 했지만 네. 그 패더급 네, 출발이었죠. 그래서 그 김현 선수의 은퇴 시합에 나섰고, 그 한국 타이틀 매치를 할 때쯤이면 그 정말 터무니없이 주먹이 셌어요. 그래서 혼혈의 아주 문성길 선수 정도 됐어요. 문성길 선수하고는 약간 스타일이 틀리죠. 나름 주먹의 강도로 따졌을 때. 굉장히 그런 돌주먹이었어요. 느낌을 예, 굉장히 셌고, 반면에 또 턱이 유리턱이. 근데 턱은 또 유리턱이라 그 이 선수가 이제 각 그 주목을 받은 거는 그 당시에 뭐 호주 원정이라는 건 별로 없었거든요. 근데 호주로 원정 가서 영연방 챔피언을 이겨요. 논타이틀에서. 그러면서 굉장히 그 주목을 받고 세계도 통하지 않을까 하고, 실제로 뭐 그 WBA 랭킹에도 잠깐 뭐 세계 랭킹도 들었던 적이 있고, 상당히 그 세계 타이틀에 어떻게 보면 가까웠는데 아쉽게도 턱이 너무 약해서. 그래서 제가 기억에 나는 거는 그 유재두 선수 와지마 고이치 시합할 때 그 6월 7일이었을 거예요 아마. 맞습니다. 예, 했는데 승산이 없다고 중계를 안 해줬어요. 그 실황 중계를 안 해줬어요. 그리고 더구나 일본 선수한테 우리나라 선수가 지는 거는 그 국민이 참지를 못한다 해가지고 중계를 안 해줬는데, 같은 날 최문석 선수가 그 장충체육관에서 태국 선수하고 논타이틀 매치를 했어요. 했는데 메인 경기였는데 뭐 오픈 경기 중간 중에 그 당시에 링 아나운서 김유창 씨가 뭐 관중 여러분 기쁜 소식입니다. 지금 현재 뭐 일본에서 우재두 선수가 와지마 고이치를 KO로 이겼답니다. 막 그런 방송을 하니까 막 관중들이 난리가 났어요. 그래서 막 신나게 막 다 들떠가지고 있는데 막상 최문석 선수가 메인 게임 올라와서 태국 선수한테 1회 KO 돼버려요. 예, 턱 맞고 그냥 1회 KO가 돼서 이건 뭐지 뭐 이랬던 기억이 나고, 그랬더니 그 태국 선수가 중국계였는데 파약이라는 선수였는데, 그 선수 복수전 한다고 한 20일 있다가 구상모 선수하고 붙여놔가지고 그 선수가 구상모 선수한테 또 1회 KO 되고. 체급 차이가 좀 많이 나잖아요. 그렇죠. 그 구상모 선수 라이트였고, 이제 그 파약 선수는 뭐 최문석 선수하고 할 때 페다도 좀 작은 페다였는데 뭐 이렇게 되는데, 하여간 그래서 그 유재두 선수가 와지마 고이치를 이긴 날 최문석 선수는 태국 선수에게 장충체육관에서 1회 KO 됐던 뭐 그런 기억이 나네요. 예. 그래서 그 최문석 선수가 상당히 매력 있는 선수였어요. 그래서 크게 뭐 세계까지는 못 갔지만 굉장히 그 매력적인 선수였습니다. 제 기억으로는. 그리고 또 한국 선수 중에 아쉬웠던 선수는 오민근 선수가 그 정기영 선수 그때 좀 세계 타이틀 매치 12라운드로 조금만 빨리 시행이 돼가지고 오민근 선수가 그 세계 타이틀을 꾸준히 조금만 더 이어나갔었으면 하는 그런 아쉬움도 들고, 이 선수도 굉장히 아쉽고요. 오민 선수 그 선수가 IBF 챔피언 할 때 산체스였나요? 아닙니다. 오민근 끝나고 선수 84년도기 때문에 몇 기간 정도 산체스 선수가 그러면 죽고 난 다음이죠. 고메즈가 됐나? 라포 때. 아주마넬 그렇죠. 고메스가 챔피언이었고 네. 84년 12월에 아주마넬슨이 고메스를 KO시키거든요. 네, 네. 그러니까 오민근이 챔피언일 때 고메스가 챔피언이었고 넬슨으로 바뀌는 그 시기입니다. 만만치 않았겠네. 그렇죠. WBA는 또 페드로사가 있었기 페드로사가 때문에 여전히 있었고. 쉽지 않은 체급이었어요. 또 개인적으로는 아쉬운 선수가 프로 전적 중에 한 번도 다운되지 않았던 그 이대환 선수가 그 로얄 고바야시와의 그 원정전에서 다 이긴 시합을 해놓고서도 홈링의 그 지독한 텃세로 판정패를 당하고 그 뒤로 약간 또 이제 좀 안 풀리는 경기가 됐었는데, 하여튼 힘도 좋고 매집도 너무 좋았던 이대환 선수의 그런 좀 아쉬움이, 그 로얄 고바야시의 동양 타이틀 그 아쉬운 점이 좀 남아 있습니다.
그렇게까지 아쉬운 승부는 사실 아니었는데 1차전 말씀하는 거예요. 근데 예, 1차전도 그 정도까지는 뭐좀 그 일본에서도 인정을 했다고 그런 얘기를 들었습니다. 누가 나카무라가 그러던가요? 근데 로얄 거의 고바야시는 K협회 직전까지 로얄 고바야시는 한국 선수가 싫을 거예요. 그래서 뭐 염동균 선수도 그랬고 로얄 고바야시가 이제 데뷔 초창기에 유아령 선수를 KO로 이겼죠. 그렇죠. 그래서 뭐 그럴 때까지는 괜찮은데 그 이후로는 한국 선수들하고 뭐 쉬운 시합이 없었어요. 그래서 이대환 선수도 그랬고 염동균 선수한테 봉변당하고 그 황복수 선수한테 타이틀 뺐을 때도 굉장히 애먹으면서 뺐었어요. 그렇죠. 그래서 황복수 선수가 그만둘 듯 하면서 다시 돌아서서 또 붙고 해가지고 좀 질렸고 결국은 뭐 나중에 말년에 황정화 선수한테 와가지고 그냥 뭐 초반에 K협회 그러고도 제대로 못 올리고 맞아가지고 이렇게 KO되고. 황정환 선수한테 지기 이제 2개월 전이죠. 오영세 선수 네, 오영세 판정으로 선수. 예, 졌고요. 그래서 그 로얄 고베시는 뭐 물론 뭐 패도 그 외에 패도 많지만 한국 선수가 좀 지겨울 것 같아요. 근데 워낙 노장이었어요. 그 그렇죠. 아마추어를 오래 했기 때문에 늦게 프로에 들어와서 그 거의 30대가 넘은 시절에 이제 동양 타이틀을 방어전을 쭉 했기 때문에 노장이었죠 그 당시에. 근데 어쨌든 지금도 로얄 고바야시는 일본 기록 갖고 있을 거잖아요. 세계 타이틀 최단 기록 갖고 있지 않나요? 46일? 또 그렇죠. 있나요? 예. 그 가장 빨리 예. 뺏긴. 그 46일 만에 세계 챔피언 뺏긴 게 또 한국의 염동균 선수였으니까. 그것도 기록을 갖고 있지만은 가장 많이 도전했던 선수로도 남아 있지 않아요? 아닙니다. 가장 많이 일본에서 도전한 가장 건 많이 오구마 가장 많이 도전했건 오구마 쇼츠하고 하나가다 스스무. 그러니까 하나가다 스스무가 7번 세계 타이틀 도전을 했고 오구마 효지가 8번. 오구마 쇼츠가 로얄 8번. 고바야시가 로얄 고바야시는 4번 네 번. 도전했죠. 로얄 고바야시는 이상하네. 곰에서 처음에 알렉시스 아르게한테 예, 도전했고 아르게요. 그다음에 리아스코. 리고베르토 리아스코를 이기고 챔피언이 되고 그 후에 고메스한테 도전하고요. 그다음에 페드로사에게 도전하고 네 번. 4번을 도전합니다. 그거밖에 안 그래서 일본의 기록은 오구마 쇼츠가 8번이고 아. 하나가다 스스무가 7번이에요. 뭐 니시오카 이런 선수들도 좀 꽤 니시오카는 5번이 4번을 실패하고 다섯 번째 도전을 되고 했습니다. 그 다음보다 한 번 더 하지 않았나요? 아닙니다. 그냥 그러고 은퇴해서 뭐 은퇴했고 일본에서는 약간 오구마가 제일 세계 타이틀 도전 기록은 제일 많은 걸로 알고 있어요. 와지마가 한 번, 두 번, 세 번인가? 세 번이죠. 세 번이죠. 4번이죠. 호세도란한테 또 에디까지하고 됐죠. 에디가조랑도 호세도란한테 뺏기고 에디가조한테 도전하죠. 그럼 역으로 한국에서는 누가 장정구 선수가 장정구 가장 선수가 세계 타이틀 많습니다. 도전은 제일 도전을 많죠. 먼저 하는데 왜냐하면 2번째 도전만에 챔피언이 됐고 그 후에 움베르토 곤잘레스한테 3번째 도전하고 치탈라타. 소토 치탈라타, 키티카센 키티카센 다섯 번 도전. 5번입니다. 뭐 뭐든지 물어보세요. 그냥 기억나는 대로 얘기해드릴게. 저 개인적으로 김용광 선수인 줄 알고 있었거든요. 김용광 선수도 4번 도전. 네 번이죠, 네 번. 그건 아니고 4연속 플루엔치트에게 마지막 도전을 했으니까 그게 네 번째. 네 번. 그 전에 갤럭시. 뭐 아무튼 치탈라랑 치탈라타. 엘비스 알바레스. 네, 알바레스. 네 번입니다. 최희영 선수가 한 번, 김봉준 최용 선수는 아니구나. 2번밖에 두 번밖에 아니고 방어전을 일본에서 좀 했구나. 2번 도전해서 2번 다 챔피언이 된 선수입니다. 하여간 뭐 나중에 또 얘기가 나오겠지만 이 박영균 선수는 하여간 상대적으로 좀 과소평가되는 뭐 그런 선수였던 것 같고, 그리고 또 뭐 페더급에 기억나는 선수는 뭐 저는 자꾸 옛날로 가는데 뭐 하여간 그 김현 선수가 저는 하여간 굉장히 그 강렬했어요 그 당시에. 그래서 잘해서 강렬했던 건가요? 그 아니면 좀 키가 굉장히 단신입니다. 김현 선수는 한 160 정도 하고 굉장히 그 팔다리가 짧은 체형인데 그 한쪽 오픈 가드예요 한쪽이. 근데 그만큼 눈이 좋다는 얘기죠 디펜스가. 그래서 그 70년대 초반에는 뭐 홍수환 선수라든지 유재수 선수보다 오히려 인기가 더 있었으니까. 그래서 그 일본 그럼 허버트강 선수는 패더급에서 위치가 그 페더급에서 허버트 강은 잠깐이었고 라이트급이라고 봐야죠 허버트 강 선수. 그리고 허버트 강 선수는 워낙 하고 공백이 많았기 때문에 이게 뭐 어떤 꾸준한 패턴이 없었고, 페더급 당시에는 그 시바다 군이악기 KO 시키고 할 때는 정말 일본에서 한국의 그 걔네 특히 잘 쓰는 뭐 100년 만에 또 천재가 괴물이 나타났다 그랬는데, 글쎄요 허버트 강 선수는 뭐 논하기는 뭐하지만 그 게으른 천재였다고 하나? 뭐 정말 연습 안 하고 그 제 기억으로는 이건 뭐 남의 사생활이지만
그 70년대 보면 굉장히 그 멋있게 양복을 입고 그 당시에 그 나름 뭐 좀 인기가 있던 가수 여자분이 있었어요. 그분하고 같이 장춘식광에 나타나고 해가지고 연예인이었죠 거의. 그래서 복싱 스타일은 뭐 허버트 선수 시합을 지금 보신 분들 기억하신 분들 있겠지만 정말 단순해요. 정말 때리는 매 다 맞다가 그 엿보기 스타일로 하다가 단 한 방에 그냥 끝내버리는. 그러니까 시바다 구니아키하고 시합도 판정으로 원사이드하게 지고 있다가 정말 단 한 방에 끝냈고. 그래서 어쨌든 우리나라에서는 그 페더거웬 최초의 동양 챔피언이고 뭐 아버님인 강세철 씨가 우리나라 최초의 동양 챔피언이었고 했기 때문에 뭐 그런 어떤 역사적인 거는 있고 그래서 그 굉장히 인기가 있었고 일단 허버트 강과 그 김현 선수의 시합은 그 물불을 안 가려요 서로 그냥 정말 치고받고 나중에는 하도 여러 번 싸우니까 치고 맞는 것 치고 때리고 하는 것도 합이 맞더라고. 그 7번의 시합 중에서 KO 승부가 한 번도 없었잖아요. 그러니까 허버트 강 김현 선수의 시합은 제가 6차전 7차전 5차전도 봤나 했는데 한 선수가 확 공격을 하면은 다 맞아주고 자 그리고 이제 다음에 나다 그리고 또 한 선수가 막 공격하면 다 맞아주고 그러니까 난타전이 될 수밖에 없는 거고 그러니까 뭐 사실 뭐 어떤 레벨이라든지 타이틀이 중요한 게 아니고 그 당시에는 복싱이 정말 대중적인 스포츠라 지금 매니아들은 뭐 선수들의 전적이라든지 어떤 그 신상을 잘 알지만 그 당시에 장충체육관에 수없이 많이 그 모여드는 관중들은 뭐 일부를 제외하고는 다 야 노란 반스가 이길래나 빨간 반스가 이길래나 뭐 이름도 모르고 그러고 보던 시절이기 때문에 그런 치고받는 난타전이 굉장히 인기가 있었고 또 화제를 불러일으켰었죠. 자, 그럼 국내 패더급은 이쯤에서 정리를 한번 해보고요. 이제 간단하게 그 해외의 그 패더급 뭐 워낙 방대하기 때문에 이제 간단하게 한번 얘기를 해보고 마치도록 하겠습니다. 그 페더급은 뭐 아까도 얘기한 것처럼 워낙 전통 있는 체급이니까 그 옛날 복싱을 뭐 얘기를 잠깐이라도 안 할 수가 없는데 사실 이 페더급이 지금도 세계적으로 거론되는 거는 에이브 핫델 그 거의 거의 사기꾼 같은 나중에는 그런 캐릭터였는데 이 선수가 19살에 세계 챔피언이 됐죠. 그래서 그 당시로서는 굉장히 획기적이었고 종신 전적이 100전 정도 했던 선수인데 그 어떤 그 선수의 업적이나 그 선수의 어떤 캐릭터나 상당 뉴스거리를 했던 뭐 그런 선수인데 실제로 저도 에이브 핫델의 시합을 뭐 동영상으로 본 기억은 없습니다. 네, 동영상이 없어요. 네, 없어요. 없고 사진이나 좀 있는데 뭐 보신 분들은 많이 있으시겠지만 잭 존슨이나 뭐 잭 템프시 시절의 복싱을 보면은 지금의 관점으로 보면 이건 복싱 시합 같지 않고 싸움 같았기 때문에 어떤 그런 역사적의 뭐 이런 쪽으로 이제 에브 핫델을 그 빼놓을 수가 없는데 지금도 미국 쪽에서 올타임 페더급 하면 에브 핫델은 랭킹을 집어넣더라고요. 뭐 실력을 저희가 뭐 가늠할 수가 없으니까 뭐 그 정도고 40년대 50년대는 그 윌리 펩하고 샌디 세들러가 굉장히 그 인기를 끌었죠. 그래서 윌리 펩은 키가 작지만 굉장한 그 반칙의 명수면서 아주 능수능란한 테크니션. 윌리 펩과 세들러는 이제 그 필름이 좀 남아 있어서 예. 보는데 정말 그 예전 선수들이지만 그렇게까지 투박하지가 않더라고요. 지금 봐도 뭐 충분히 특히 세들러 같은 경우는 지금 해도 그 제프 챈들러 같은 느낌인데 그 종신 전적이 145승에 104KO인가 아마 그럴 건데 지금까지 역대 KO 횟수로는 그 라이트 헤비급의 아치모가 144KO죠. 그 두 번째로 아마 KO 승은 많을 거예요. 그래서 페더거블은 굉장히 하드 펀쳐였고 이 윌리 펩과 샌디 세들러는 3차전까지 벌리면서 그 아주 뉴욕에서 그 당시만 해도 헤비급이나 미들급을 빼고는 별로 그 복싱이 그렇게 대중화가 안 됐는데 정말 그 역사에 회자되는 그 페더급의 어떤 레벨을 올리는 그런 아주 그 명승부를 이제 펼치게 되죠. 그리고 그 윌리 펩은 나중에 이제 유명해진 게 파이팅 하려다가 그 3체급 도전하면서 조니 파메촌에게 도전했을 때죠. 호주에 가서 3번 다운시키고 이긴 줄 알았는데 그 당시에 주심을 이제 윌리 펩이 받거든요. 근데 그 당시만 해도 영연방 룰은 단심제였어요. 그 시합 끝나자마자 누가 봐도 파이팅 하려다가 이긴 시합이었는데 윌리 펩이 그냥 파메촌 손을 들어버려가지고 너무 의아했어요. 채점도 없고 아무것도 없고 경기 끝나니까 바로 파메촌 손을 들어버리니까 그래서 어이가 없었죠. 그게 영연방의 어떤 전통 룰이었는데 나중에 이제 그게 조금 그 변형이 돼가지고 저치들이 채점은 합니다. 세계적인 룰에 따라서. 하지만
시합이 끝나자마자 전통적으로 주심이 자기 죄송합니다. 속된 말로 꼴리는 대로 자기가 이기는 그냥 손을 들어버려요. 근데 그게 이제 옛날에는 그걸로 판정이 결정이 났는데 현재는 그렇지는 않고 이제 뭐 어떤 상징적인 거고 이제 저지 페이퍼는 따로 모으는데 얼마 전까지만 해도 영연방 쪽 시합, 특히 호주 같은 데는 시합 끝나자마자 주심이 자기가 이겼다고 판단하는 선수 손을 들어주곤 하는 뭐 그런 적이 있었고, 그래서 뭐 세들러 선수는 에러로데 선수와도 또 나중에 명승부를 또 그렇죠. 펼치고 했기 때문에 지금도 황 대표님도 말씀하셨지만 세들러 같은 경우는 지금 봐도 뭐 전혀 현대 복싱에도 먹히지 않을까 하는 뭐 그런 펀처 테크니션이었죠. 사실상 이제 패더급이 정립되면서 현대복싱으로 넘어와서 시작된다는 건 살디발부터라고 볼 수 있을 것 같아요. 네, 드디어 이제 살디발이 나옵니다. 그래서 살디발은 울티모 슈가 라모스죠. 살인 펀처. 그렇죠. 시합 중에 2명을 죽게 만들었던 살인 펀처고, 쿠바 어떻게 보면 쿠바에서 프로로 성공한 1세대라고 할 수가 있죠. 키트 게빌란과 더불어서 키트 그렇죠. 게빌란 이후에 이제 성공한 선수인데, 이 선수와의 시합은 지금 필름으로 봐도 정말 어마어마하게 난타전을 하고 어마어마한 케어 같은 느낌이 납니다. 예. 데비 무어의 시합은 정말 참혹했어요. 예, 결국 시합 목숨을 잃게 됐지만 예, 그래서 데비 무어도 그랬고, 이 슈가라모스와 살디발의 시합은 지금 봐도 뭐 좋지 않은 화질이지만 정말 어마어마한 시합이 된 것 같아요. 그래서 지금 봐도 굉장히 흥분되게 만드는 그런 시합이었고, 살디발은 멕시칸 중에 누구와 비교를 해야 되나? 움직임은 별로 없고 연타를 아주 원펀처는 아닌데 그렇다고 연타로 쓰러뜨리는 경우보다는 조금 펀처죠. 좀 투박한 차베스라고 볼 수 있을 것 같습니다. 굳이 비교를 하자면. 덜 들어가는 차베스. 그렇죠. 예. 그리고 펀치 숫자가 많지 않지만 위력은 더 있는 차베스 뭐 그 예. 정도. 그래서 특히 세키 미즈노리 일본의 세키 미즈노리와의 이 두 번의 시합은 일본에서도 지금도 명승부로 아주 회자가 되는 시합이고, 그에 이제 하워드 윈스턴과의 3차전 같은 경우 뭐 그것도 지금도 여전히 뭐 명승부로 나오는 시합이었고 했는데, 이 선수는 뭐 타이틀을 갖고 은퇴를 하죠. 그렇죠. 예, 은퇴를- 아닙니다. 시바다 구니아키가 아니 이제 은퇴를 했다가 그 후에 나온 예, 거죠. 은퇴를 했다가 다시 호세레그라 조니 파메촌 하여간 다시 챔피언에 복귀를 해서 1차 방어는 시바다 구니아키를 맞았는데, 그렇죠. 멕시코에서 시바다 구니아키가 13라운드 종료케로 이깁니다. 기권으로 이겨내고, 시바다 구니아키가 일본 사상 2번째로 해외에서 세계 타이틀을 딴 선수가 되면서, 사이조 쇼조도 패더급이었는데 예. 두 번째였죠. 그래서 일약 시바다 구니아키가 이제 세계적인 스타가 되는 그런 시합이 되죠. 그래서 이 살디발도 상당히 뭐 지금 관점으로도 매력 있는 복싱을 했던 뭐 그런 멕시코의 붉은 매였나요? 뭐 별명이 그랬는데, 그 별명들이 다 일본에서 붙인 거예요. 그런 거예요? 아무래도 일본 선수들이 뭐 못했다는 건 아닌데 네. 뭐 그 당시 세키 미스노리나 시바다 구니아키나 이런 선수들은 명선수들이죠. 그렇죠. 이 선수들이랑 뭐 하워드 윈스턴 또 뭐 살디발 이런 선수들이 이제 자꾸 시합을 하다 보니까 일본 쪽에서 이제 많이 과대 포장된 부분도 그런 분명히 것도 있습니다. 그리고 이제 같은 시대에 이제 조니 파메촌이라는 호주 선수가 있었는데, 이 선수는 굉장히 더티해요. 플레이가 그렇죠. 더티하고 캥거루 복싱이죠, 소위 하고 눈치 보기 복싱인데, 어쨌든 뭐 파이팅 아르다와의 시합에서 거의 진 시합을 이기고 챔피언이 된 후에 파이팅 아르다와 제전은 또 2차전은 일본에서 완벽하게 그거는 군말 없는 승리였어요. 해서 뭐랄까 초반에 파이팅 하다가 힘을 빼놓고 이제 파이팅 하다가 기진맥진해지니까 정말 가차없이 들어가가지고 파이팅 하다를 은퇴시키게 만드는 뭐 그런 시합을 하죠. 그리고 이제 70년대 빼놓을 수 없는 선수가 에르네스토 마르셀이죠. 그렇죠. 에르네스토 마르셀은 4차 방어전 하고는 아르게오랑 시합이었죠. 예, 마지막 시합은 아르게로랑 하고 판정승을 거두고 인터뷰에서 저 놈은 크게 될 놈이다 하는 그런 어떤 안목을 보여주면서 은퇴를 했는데, 아주 스마트한 복싱을 했고 파나마 특유의 리듬 있는 복싱을 했는데, 뭐 가족과의 약속 때문에 그때까지만 권투를 하고는 학업에 전념하겠다고 약속을 해서 은퇴를 한다고 했는데, 뭐 사실 은퇴하고는
다시는 링에 안 돌아왔고 그렇죠. 아마 최근에 사망한 걸로 알고 있습니다. 그래서 최근에 했는데 지금도 그 당시에 그 아르게요 시합이나 일본 와서 원정했던 시바다 군이와의 시합을 보면은 굉장히 스마트하고 하이메리우스의 큰 거 같은 느낌? 그리고 이제 그 시바다 군이와의 일본 시합은 좀 에피소드가 있는 게 그 시합 끝나고 판정 발표가 됐잖아요. 근데 판정 집계가 잘못돼가지고 마르셀이 이긴 거로 손 들어줬어요. 근데 일본 방송에서 그 다음에 바로 뉴스를 해야 되니까 거기서 끊어버렸다고. 근데 채점을 다시 집계해 보니까 무승부인 거예요. 그래서 텔레비 보고 끊어진 사람은 에이 시바다 군이 이렇게 타이틀 뺏겼네 했는데 말년에 이제 뭐 그 페드로자한테 KO 당하고 험한 꼴 보이고 그 오리바레스가 슈퍼반tam급이 처음 만들어졌을 때 챔피언 결정전 나온다고 뭐 그랬다가 안 되고 그 도전자 결정전 나온다고 나온 게 호세 세르반테스하고 했는데 정말 무참하게 KO되고 그 세르반테스가 염동균 선수한테 도전을 하게 되죠. 예. 그리고 이제 80년대 넘으면서부터는 뭐 말씀 좀 해주시죠. 아이고 입 아프다. 네. 그래서 뭐 80년대 뭐 짚고 넘어가야 될 선수는 에스파라고서 있을 것이고 에스파라고 90년대라고 봐야 되나요? 80년대 후반이었죠. 80년대는 뭐 그 나름 뭐 또 하나 멕시칸 그 빌라사나 같은 선수도 80년대부터 활동을 했고 그렇죠. 마르코스 빌라사나가 네. 있고요. 뭐 그런 고만고만한 선수들이 이제 물고 물리면서 이제 페더급을 진행을 했고 90년대 들어서면서 이제 좀 그 각 지역에서 좀 개성 있는 선수들이 많이 나오죠. 그래서 타이틀의 종류가 늘어나다 보니까 또 그만큼 챔피언도 많이 이제 양산이 된 것 같은데 그 여기 복스렉 랭킹을 뽑아봤어요. 그 페더급의 이제 올타임 랭킹인데 네. 현역과 죄송합니다. 현역 선수와 이제 은퇴한 선수들을 모두 망라한 그런 랭킹이 이제 쭉 있더라고요. 네. 근데 이제 이 랭킹이 가끔 보면은 복스렉 랭킹을 보고 평가를 하시는 분들이 많은데 이 랭킹을 그대로 신뢰해서는 안 됩니다. 여기 보면은 1위가 이제 그 후앙 마누엘 마르케스, 2위가 윌리 펩, 그 3위가 데이비 무어, 그 4위가 이제 프레디 밀러. 프레드 밀러는 30년대 선수인데 1930년대 그렇죠. 선수. 예. 그리고 샌디 세들러가 이제 5위, 그리고 6위가 비센테 살디발, 그리고 7위가 나심 하메드거든요. 페드로자는 어디 갔어요? 그 쭉 나오다가 살바도르 산체스가 13위예요. 그 크리스 존이 11위고, 그리고 이제 쭉 뭐 내려가서 에우제비오 페드로사가 34위입니다. 그리고 33위가 스코트 해리슨이에요. 영국의 WBA 챔피언이었는데. 약체 챔피언이죠. 그렇죠. 그러니까 이것만 보게 되면 하워드 윈스턴 또 24위고, 그러니까 중구난방이에요. 그러니까 왜 이런 랭킹이 매겨지느냐고 이제 많이 질문들을 하시는데 제가 이제 복스렉 에디터로 이제 그 들은 얘기를 말씀드리자면 그 복스렉에서 포인트 시스템을 도입을 했어요. 그래서 이거는 누구 개인이 랭킹을 산정해서 매기는 것이 아니라 그 일정한 포인트의 합산에 의해서 가장 많은 포인트를 가진 선수가 그 높은 순위를 가지게 되는 그런 시스템으로 랭킹 산정이 되는데 랭킹에서 이제 웃긴 것이 그 포인트를 부여하는 방식입니다. 그러니까 이게 정말 누가 봐도 공정할 그럴 수는 없어요. 일단은 전적이 많은 선수가 유리합니다. 승리를 많이 가져간 선수는 포인트를 많이 딸 수밖에 없어요. 그 대신 그만큼 패가 있을 거 아니에요. 거기서 플러스 마이너스가 해야 패가 많이 있어도 승리 많으면 그만큼 많은 포인트를 부여를 받고 또 이제 체급을 올려서 그 타이틀을 따게 되면 가산 포인트가 또 붙어요. 거기다가 그 싸운 상대 레벨, 그러니까 뭐 A급 선수, B급 선수 이런 식으로 해서 싸운 상대 레벨이 높으면 포인트가 또 많이 주어집니다. 그러니까 이제 후앙 마누엘 마르케스가 1위를 했다는 것은 그 이 선수가 5체급을 넘나들면서 챔피언을 했잖아요. 그리고 정말 다양한 선수들과 그 비중 있는 선수들과 싸움을 많이 했기 때문에 랭킹이 이제 1위로 갔던 것 같고. 근데 모라레스는 또 없네요. 에릭 모라레스는 아마 슈퍼벤텀으로 그 랭킹이 매겨지지 않았나 싶어요. 그러니까 지금 선수들은 워낙 체급을 넘나들면서 활동을 하기 때문에 가장 적정 체급을 찾는 것이 그 어려운 일일 것 같은데 마르케스 같은 경우에 이제 페더로 랭킹을 매겼고 윌리 펩은 229승이에요. 저도 또 거기에다 워낙 그 평가도 높았기 때문에 2위에 뭐 랭크된 것을 인정을 합니다. 근데 데이비 무어 같은 경우에는 슈거 라모스에게 이제 키워되고 사망을 했는데 3위에 지금 올라 있고 슈거 라모스는 또 9위에 가 있고 그렇기 때문에 이 복스렉 랭킹은
가끔 이제 한국 선수들의 랭킹을 보고 그 랭킹이 이제 본인 생각과 다르다고 이거를 누가 작성을 하느냐라고 묻는 분들이 많은데 이건 개인이 짜는 랭킹이 아닙니다. 그냥 점수로 그냥 쭉 차례대로 그냥 저걸 하는 거예요. 맞습니다. 나름대로의 복스렉에서 포인트가 도입한 있네요. 그 포인트로 이제 하게 되는데 그 포인트를 산정하는 기준이 좀 이제 다르기 때문에 그 랭킹이 그 모두가 생각하는 공감대가 형성되지 않는다는 것을 좀 알아주셨으면 좋겠어요. 오늘 또 재밌는 사실을 알게 됐네요. 그리고 뭐 페더급 얘기 계속 하자면 뭐 다시 잠깐 뭐 저 기억나는 게 그 70년대 중반에 호세레그라가 있었죠. 그렇죠. 그 선수 혹시 들으시는 분들 중에도 기회가 있으시면 그 인터넷 한번 찾아보면 굉장히 특이한 복싱을 하는 선수예요. 그래서 페더급인데 키가 한 180, 181 정도 됐는데 다리가 엄청나게 길어요. 가늘죠. 예, 가늘고. 그래서 쿠바 선수인데 스페인에서 이제 주로 활동을 했는데 이 선수도 세계 챔피언 2번을 했죠. 그래서 했는데 그 가드를 거의 안 하고 뭐라고 해야 되나 무슨 홍학 같은 스타일로 하는데 또 주먹도 은근히 있고 해서 아주 시합 자체가 특이하니까 혹시 뭐 기회가 되시면 그 호세레그라 스페인에서 활동했던 호세레그라 시합도 한번 찾아보시면 뭐 나름 재미가 있을 거예요. 그러시고 그러면서 이제 페더급은 뭐 80년대 90년대 이제 호르헤 파에스라든지 또 아주 그 끈질기게 시합을 많이 했던 마누엘 메디나 뭐 톰 존스 같은 선수가 있었고 영국에는 90년대까지 넘어오고 뭐 하지만 스티브 로빈슨이라든지 뭐 폴 호킨슨 또 다음에 스콧 해리슨 뭐 이런 선수들이 또 페더급에서 세계 챔피언을 뭐 기구는 틀리지만 어쨌든 역임을 했고 중남미 베네수엘라 쪽은 우리나라 선수와 인연이 있는 선수가 둘 있죠. 에스파라고사하고 에로이 로하스. 그래서 이 박영균 선수가 이제 에스파라고사를 이기는 것 자체도 큰 업셋이었는데 1차 방어전에서 베네수엘라의 지명도전자가 왔는데 전적을 보니까 이게 장난이 아닌 거예요. 그래서 야 이거 안 되겠지 싶은데 정말 쉽게 이겼죠. 엘로이 로하스. 힘으로 몰아붙여서 예. 이겼어요. 그래서 역시 엘로이 로하스도 에스파라고사하고 비슷한 표정을 지으면서 이건 뭐지 하고 해서 그래서 그 참 그 베네수엘라 선수들의 지난번에도 한번 얘기를 했지만 한국 선수들이 강해요. 근데 이 베네수엘라 선수들한테 일본 선수들은 뭐 속된 말로 쪽을 못 쓰거든요. 그런 네. 부분이 참 불가사의하게. 그러니까 엘로이 로하스도 참 그 박영균 선수와의 3차전이 뭐 하나 산뜻한 시합이 없었는데 일본 와서는 간단하게 KO로 이기고 방어전하고 태국 가서도 뭐 빠야까룬 시합도 보면 간단하게 이기고 뭐 그랬던 거 보면 확실히 베네수엘라 쪽이 우리나라가 중남미 쪽에서 페르토리코 쪽은 굉장히 약한데 베네수엘라 선수에게 굉장히 강했던 것 같아요. 그랬던 것 같습니다. 그리고 뭐 그 이후에는 그 우리나라의 박찬영 선수를 뺨탐에서 이겼던 그 바스케스가 또 페더급에서도 꽤 업적을 쌓았죠. 그 엘로이 로하스를 KO 시키는 건 정말 충격적이었어요. 그러니까 이 바스케스 같은 경우는 보면은 롱으로 라이트를 날리는데 그 안 보인다 그러더라고. 예. 그래서 최재훈 선수도 거기에 당했고, 기교파들은 그 바스케스가 정말 잘 잡아냅니다. 예. 그 일본에 와서도 가사이를 1라운드 정말 빨리 1라운드도 굉장히 빨리 끝났는데. 가사이 선수가 정말 빠른 선수인데 예. 바스케스가 그냥 쑥 내미는 훅을 다 맞아요. 그러니까 최재원 선수도 똑같은 그게 패턴으로 안 다녔어요. 보이는 훅이라 그러더라고요. 그러니까 팔도 길었던 것 같은데요. 그러니까 바스케스. 화면에서는 우리가 보면 보이는데 상대방은 저 멀리서부터 날라오는 훅인데 안 보인다 그러더라고요. 근데 그게 이상한 것이 그렇게 빠른 선수들은 안 보이는데 또 무구라마 다쿠야라든가 카오쿠 갤럭시 이런 또 인파이터들은 바스케스가 쩔쩔맵니다. 걔네들은 그냥 붙어가지고 롱을 그러니까 서로 붙어서 소싸움하는 거니까 그러니까 뭐 그 스타일에 따라서 굉장히 그 극명하게 대비되는 그런 그 바스케스였던 것 같아요. 그래서 바스케스는 그 아들도 그 바스케스 주니어도 잠깐 뭐 세계 레벨로 올라왔지만 뭐 금세 시들고 지 아버지보다는 못한 뭐 그런 선수가 됐고 그 당시에 이제 같이 지지고 볶던 게 그 저 안토니오 세르메뇨가 또 주니어 페더급을 안토니오 하고 세르메는 주니어 패드였죠. 뭐 페더도 잠깐 올라와 있었고 그 외에 뭐 프레디 노우트가 있었고 그 데릭 게이너 와 프레디 노우드와 데릭 게이너 경기는 전 그거보다 그렇게 지저분한 경기는 처음 봤어요. 지저분한 것도 지저분한 그 거고 로블로로 결국 이제 다운이 되는데 카운트를 20까지 십니다. 그 웃기는 게 그 게이너 로브로 맞고
프레디 노트가 다운이 됐는데 레프리가 카운트가 들어가요. 20까지. 그러니까 1, 2, 3 세는데 노트가 로브로라고 막 11이 넘어가더라고. 로브로라고 막 승깔 내면서 막 지지고 볶고 안 일어나니까 심판이 10까지 치고 가만히 있다가 11 하고 들어가는데 진짜 이건 뭐 코미디도 아니고 간혹 그렇게 11이라는 건 없지 않나요? 그 이제 링 밖으로 떨어졌을 때 이제 11부터 쉬게 돼 20까지. 있는데 그러니까 정말 알 수 없는 11, 부분이 있어요. 12 계속 쉬니까 노우드가 또 일어나더라고. 그래가지고 시합을 다시 하는데 이건 뭐 코미디도 아니고 뭐 하여간 그러고 그 제 기억으로 몇 년 전에 그 IBF 타이틀 매치를 하는데 그 스핑크스 시합이었어요. 코리 스핑크스 시합인데 그 난 지금도 이해를 못하니까 레프리가 다운이 되는데 일어났는데 10까지 쉬어요. 10 해놓고 다시 붙여 시합을. 그 2번을 그런데 왜 그런지를 나도 그거 모르겠어요. 그래서 지금도 그 이유를 모르겠는데 분명히 10까지 콜을 하고 다시 시합을 붙이는데 그거를 한 시합에 2번을 그러더라고요. 그래서 이게 보면은 그 우리나라 뭐 심판이 어떻고 판정이 어떻고 하는데 세계적으로도 보면 여태까지 보면 정말 우스운 거 많았죠. 그래서 뭐 그 특히 그 70년대 아직 그 뭐라 그럴까 정립이 안 되고 그 어떤 세계 타이틀 매치가 어디에서 하면은 그게 뭐 전 세계 뭐 이렇게 지금같이 유튜브나 이런 게 없어가지고 그 시합 내용을 모르면은 정말 이상한 시합 많았어요. 그래서 그 에르비토 사라바리아 그 필리핀 선수가 베틀리오 곤잘레스하고 방어전을 했는데 이게 판정이 이것들이 더하기를 못하는지 판정이 3번인가 바뀌었어요. 그래서 처음에 에르비토 사라바리아가 이겼다 그랬다가 다시 합계를 하니까 이게 곤잘레스가 이겼다 그랬다가 다시 합계를 하니까 무승부가 된 거예요. 그 살라바리아가 방어를 했다 그러니까 곤잘레스 쪽에서 저 시합 중에 물 아닌 걸 마셨다고 또 크레임을 걸었네? 그랬더니 그게 뭐 설탕물인가 마셨다고 또 베네수엘라가 그 당시에 WBA 회장국인데 살라바리아 타이틀을 박탈을 했어요. 그리고 곤잘레스를 챔피언으로 인정을 했다고. 그래서 뭐 그 당시만 해도 우리나라에서도 뭐 염동균 선수, 리아스코, 뭐 홍수환 자모라 뭐 이상한 판정 많듯이 그 여태까지 보면 참 이해 못할 그럴 판정들도 뭐 굉장히 많았던 것 같습니다. 예. 그렇죠. 이 재밌는 얘기들은 다음 시간에 또 들려주시면 좋겠습니다. 이렇게 얘기 나누다 보니까 벌써 1시간이 훌쩍 지나갔습니다. 그 뭐 마지막까지 가면은 뭐 바레라 모라레스도 페더에서 뭐 무시를 하면 안 되고 그리고 뭐 크리스 존도 있었고 최근에 뭐 조니 곤잘레스 그다음에 굉장히 클 것 같았던 뭐 니콜라스 워터스도 있었고 또 로마첸코도 페더급으로 세계 챔피언을 시작했으니까 뭐 페더급에서 빼놓을 수가 없는 존재고 현재는 제가 볼 때는 페더급에서는 그래도 최강자는 게리 러셀 주니어가 뭐 가장 최강자 같은데 정말 주먹이 빠른데 이 선수는 선언을 하기를 자기가 1년에 딱 한 번만 시합을 한다 그래서 정말 1년에 한 번씩 밖에 방어전을 안 해가지고 지금 뭐 코로나 때문에도 할 수도 없겠네요. 그리고 그전에도 딱 1년에 한 번씩만 하더라고요. 근데 굉장히 그 실력은 높은데 또 프로모터와의 뭐 그런 것도 있고 그래서 큰 빅매치를 뭐 잘 못 잡더라고요. 그래서 페더급은 뭐 대충 그 정도 그러니까 대충 이제 훑은 건데 그런 선수들이 이제 거론될 만한 선수들이 그런 선수들이 있었죠. 패더급이 워낙 내추럴 체급이다 보니까 한번 얘기를 시작하면 뭐 몇 시간도 모자랄 것 같습니다. 일단 오늘 간단하게 얘기를 해봤는데 저희가 뭐 펀치라인 복싱 토크를 언제까지 진행할지는 모르겠지만 앞으로 뭐 5년, 10년 이렇게 시간이 가게 되면 이런 그 소소한 얘기까지도 다 할 수 있는 그런 그 날이 올 것 같습니다. 정말 그 늦은 시간까지 오랫동안 들어주셔서 감사드리고요. 첫 부에 시작했던 패더급 이렇게 3번에 나눠서 이제 마감을 하도록 하겠습니다. 그리고 그 옛날 얘기하다 보니까 이성열 이사가 너무 얘기를 안 하신 것 같네. 아니 좀 너무 잘 들었습니다. 제가 몰랐던 부분을 너무 상세하게 설명해 주셔서 많이 배웠습니다. 다음 시간에는 저희 구독자 중에 김동영님께서 그 홍수환 사무라 2차전에 대해서 한번 좀 그 얘기를 해보면 어떨까라는 주제를 던져주셨는데 괜찮은 것 같습니다. 지금까지도 그때 그 어떤 판정의 불만 또 그 경기 내용에 대한 그런 그 여러 가지가 회자되고 있기 때문에 다음 시간에는 한번 거기에 대해서 짚어보고 그 추후에 이제 1987년으로 넘어가 보도록 하겠습니다. 오늘 뭐 늦은 시간까지 두 분도 정말 고생 많으셨습니다.
코로나들 조심하시고요. 예. 빨리 그 정상화가 돼서 모든 그 스포츠 경기가 정상화가 되었으면 좋겠습니다. 예, 지금- 건강하십시오. 지금 이 녹음을 오늘이 8월 28일이죠. 8월 28일에 하고 있습니다. 오늘 낮에 이제 사회적 거리두기가 뭐 2.5단계 정도로 격상이 됐는데 아마 지금 이게 방송이 나가려면 9월 12일 정도, 9월 19일 정도 될 것 같아요. 이게 방송이 나가는 시기에는 코로나가 좀 많이 종식이 돼 있으면 정말 좋겠네요. 그럼 다음 시간에 또 찾아뵙겠습니다. 감사합니다. 감사합니다. 고맙습니다.